오늘은 다중미주신경 이론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중미주신경 이론은 저희 심리치료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이론적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상당히 우리들 그 임상 실제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그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요함이 영어로 말하면은 거의 바이탈,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아는 임상가와 이 이론을 모르는 임상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이 이론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천천히 들으시면서 또 이 이론을 듣다 보시면은 이제까지 하셨던 임상들, 또 이제까지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나 또 자기의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또 만약에 해결하거나 또 대면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이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많은 아마 여러분들께 그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처럼 처음 시작은 자연 속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왼쪽에는 지금 최근에 저희 집에 열린 비파 나무의 비파들이 아주 많이 열려서 음, 굉장히 이거 상품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안을 들을 정도로 아주 많이 수확을 해서 지인들에게도 많이 나눠드리고, 네, 나무가 굉장히 커서 이것을 아주 그 뭐지 3m 3m 정도 되는 가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또 준비해가지고 온 지인들이 이렇게 수확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오른쪽 위에는 어제부터 피기 시작한 저희 집 연못, 제가 직접 이렇게 토기로 된 큰 항아리들 이렇게 구해서 연못에 이제 수련을 키우는데 어저께부터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또 이쁜 꽃이 저희 그 뒷뜰에 이렇게 피어 있죠. 이게 한국에서도 이름이 있을 텐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크레마티스 비슷한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토시마 저희가 사는 이 토마리라는 곳에는 아주 이 꽃이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희들한테 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오소리인데요. 저희 뒷뜰에 오소리 집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너무 영리한다는 걸 알았는데 저희들이 출근을 할 출근한 다음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음, 저희가 출근하고 한 10분 정도 지난 시간 정도에 그 시각이 되니까 나와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뒷뜰을 아주 자기 운동장처럼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소리도 지금 하나 저희 가족이 하나가 생겼고요. 이름은 오동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라이안 항상 이렇게 같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데 왼쪽에 보면은 꼭 자기도 한번 앞에 보고 싶다는 듯이 이렇게 이 자세가 참 이 골든 리트리버한테는 좀 힘든 자세인데 뒷다리가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여행을 자동차 여행을 즐깁니다. 또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명상 포즈로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저만큼 개를 사랑했던 어떤 여자 여류 시인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메리 오리버라고 한국에도 아주 정말 조용한 팬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아는데요.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가 굉장히 그 미국의 어떤 이분 국민 시인이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미국이 아무리 사회가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힘든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가치,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또 많은 어떤 자연과의 조화나 또 삶에 대한 어떤 그 경건한 자세 같은 것들, 음, 마치 그 동양의 노장 사상이나 또 불교의 영향을 받은 분처럼 이렇게 살다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런 종교, 동양 종교 영향을 받았는지는 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분의 삶의 자세를 보면은 그곳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시 중에 두 개를 이번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기러기라는 시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시, 굉장히 유명한 시죠,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 시가 한국에 소개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그 소설가 김현수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아직 잘 모르는 분이 저는 모르는데, 근데 이 시 기절 중에 그 후반부에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 이걸 소설 제목으로 잡아서 소설을 쓰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러기라는 시인데 이건 2009년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신 바이든 씨가 어, 9.11 그 희생자들 세리머니에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명해졌는데 아마 그 부인이 저는 셀렉트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이 아마 그 영어 어학을 가르치고 아마 문학까지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어 영문학을 근데 어, 제가 이건 여기서 시낭독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천천히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죽기 전에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 너의 자리가 있다고 이런 기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저는 저희 임상가로서의 제 자리에서 그 어떤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기절도 너무 좋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뭔가를 후회하며 무릎으로 사막을 건너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의 육체 안에 있는 아주 연약한 그 동물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너의 절망에 대해 말하라. 그럼 내 절망에 대해 말할 테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 사이코세라피하고도 연관이 많이 그 메시지가 비슷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에 어느 그 한 500년 전에 심은 에도시대 때 심은 그 강가에 그 치수로서 심은 숲속에 이제 라이언이랑 같이 가서 어, 거기서 많이 산책을 하고 왔는데 이런 나무들, 농나무입니다. 어, 근데 이 메리 올리버 시 중에 내가 나무들 사이에 있을 때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도 상당히 그 아주 에메랄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일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내 주위에서 나무들이 자신의 입을 떨며 나를 부른다. 조금만 더 머무르세요. 빛이 가지들 사이로 사이사이 흘러나온다. 가지들이 나를 다시 부르며 말한다. 이제 아주 간단해. 그렇죠? 당신도 이 세상에 이걸 하러 온 거야. 하면서 뭐 이 시 내용하고 좀 틀리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번역한 걸로 편하게 지내. 그리고 빛으로 네 자신을 채우길 바래. 또
그 빛을 다시 너도 바깥 세상으로 내보이길 바라겠다. 이 시가 그것도 굉장히 에메랄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라피를 하는 것도 환자분들을 더 머무르게 하고 또 여기서는 빛으로 채우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치유의 과정이고 또 이 치유된 것을 앞으로 또 자기 삶에서 다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이게 저희들 세라피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그 관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에메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치료적 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느 날 어떤 여성 환자분과의 아주 짧은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22살 여자분이고 지금 미대 4학년이네요. 네, 이미 화가로 데뷔를 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여성 그리고 그러니까 화가입니다. 아티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작품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남성 관람객이 제 그림 앞에서 여자들은 꼭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버리더라. 라고 이렇게 아주 못마땅한 듯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 그 순간 제가 여자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상당히 논리에 비약이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고통은 이렇게 순식간에 오는 비약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 생각을 이분이 그때 선택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해버린 거죠. 근데 이런 비약적인 우리가 바깥에서 제3자적으로 보면은 아니 왜 갑자기 그리 튀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비약의 메커니즘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이 다중미주 신경 이론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 여성분 이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상당히 자극적인 말이죠. 근데 이 자극적인 말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내가 부끄럽다. 여자라는 게 부끄럽다는 쪽으로 자기 사고가 그쪽으로 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컨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언동이 굉장히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나 봐요. 네, 마치 여자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어,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약간 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이런 컨택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람은 그 말은 제가 여자라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뭔가 저에게 아주 신뢰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뒤에 서 있는데 그걸 알고도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분 조금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까 여자라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 말이 나오게 하는 건 이 전 단계에서 제가 한 컨택이 아마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두들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품에 대한 평을 하면서 작가인 당신에게 뭔가 무례함을 드러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었군요. 이 말도 지금 이 여자분이 하는 말 안에 그대로 그 말 속에서 제가 골라낸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분이 네, 작품은 작가인 저의 작품인데 여성의 작품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은 다시 한번 그걸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을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공격받았던 느낌이랄까? 이제 뭔가 확실하게 포커스를 찾아가죠. 그 사람이 지적하는 부분과 제가 여자라는 사실은 관련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제 작품에 대한 그 사람의 불만을 제가 여자라는 사실로 끌고 간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순간적으로 제가
여자가 아니라면 이런 말 안 들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일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컨택을 다시 했죠. 그 순간 진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 자신이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그죠? 그런 마음을 바라볼 시간도 없이 그냥 내가 여자라는 게 부끄럽다. 이 한 생각이 그때 만들어졌던 거군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실은 나중에 등장하는 케이스에서 나오는 그 집의 장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굉장히 부당한 아주 신뢰되는 말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을, 또 굉장히 그 폭력적인 저지멘트를 받았을 때 이분은 그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이게 바로 이분의 하나의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거의 모든 만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한 가지 이제 힌트로 알아주시면 이게 다중이중 신경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존중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펙트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한국에서 리스펙트 하면은 존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존경이라는 말은 뭔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는 것. 또 뭔가 약자가 더 큰 강자가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동경하고 또 그걸 존경하는 것. 이런 의미가 거의 존경이라는 말에는 쓰여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리스펙이라는 말은 굉장히 대등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어권에 가서 이렇게 같이 생활 좀 지내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난 널 리스펙트한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훨씬 더 스승들이 우리 배우는 이제 참가자들한테 난 너가 널 리스펙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래서 이 리스펙이라는 존중이라는 말은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상당히 유일한 존재로 보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매우 소중한 사람으로 보려는 힘이다. 이거 에릭 프롬이 이런 개념 데피니션 정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가장 여러 가지 영어권에서도 말하는 어떤 리스펙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몇 가지의 그 형태들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데피니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중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수평적인 개념이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위한 이런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이 힘을 키우려는 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런 존중이나 존경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명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것들은 다 동사예요. 근데 그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은 무슨 진행형 동사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항상 이 힘을 더 키우고 우리 안에서 더 활성화시키는 우리들의 동력, 우리들이 항상 성장시키고 이걸 더 활성화시키려는 우리들의 동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말도 어, 나는 존중해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사람을 존중하려고 항상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그 힘을 키우려고 항상 이걸 엑서사이즈를 해가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또 치료자로서 임상을 하시는데도 어, 천한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심리치료의 목표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인문학적 표현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마 심리치료의 목적은 이걸 심리치료사가 말을 하든 환자가 말을 하든
그 상당히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경험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는 어, 그런 표현들이 될 건데 그래도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마 이 심리치료의 목표가 표현이 다를 것이고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아주 공통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만의 영웅신화를 써가는 거다. 이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흥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유흥심리학에서 이런 심리치료를 배우거나 아니면 옛날에 전에도 소개했던 조세프 캠벨 같은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며 또 내 안의 그림자를 통합해가는 거 이것도 융심리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또 자기 심리치료를 했던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며 또 내면 아이를 치료하고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뭐 이러면 아마 인너 차일드 워크를 공부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치유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 약간 뉴에이지적인 또 약간 티베트 불교적인 영향을 받은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다 저는 멋진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정은 아주 공통적이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다중미주 신경이론에서는 신경행동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경은 특히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들이 행동하게 되는데 자율신경의 영향을 컨트롤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행동이 결정되어 가는데 이런 신경행동학적 표현으로 보면은 심리치료의 목적은 내 자신의 내성 영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성적인 토러런스죠.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윈도우가 이 영역이 더 확대되는 것이 신경행동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심리치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깔끔하고 멋있죠. 그래서 오늘은 신경행동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자율신경행동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우리들 안에 이 구조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내성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또레란스죠. 이게 원래는 프랑스어죠. 그래서 또레랑스가 되겠네요. 근데 관용이라는 말인데 이 관용이라는 말은 저도 이거 굉장히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포용하는 정신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보니까 어, 불교도 이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 어, 분별망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별이 그 서로가 이 다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이제 분별이고 거기에 망상이네요. 이 관용도 우리가 이 다름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걸 인정해버리고 이 다름을 할 수만 있다면 포용하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해서 포용해가는 거. 이것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어, 이것도 끊임없이 키워져 가야 될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16세기 그때까지 구교였던 프랑스가 앙리 4세가 신교를 허용했죠. 근데 이때 이제 결국은 뭐랄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후 세기에 시민세우 등장하는 어떤 어, 이런 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신교를 믿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정치적 그 정치권 안으로 이렇게 흡수시키기 위해서 신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돼서 앙리 사세가 암살을 당하는데요. 근데 그 후에 수십만 명의 신교도가 불교, 카톨릭에게
그 살해되는 엄청난 일이 프랑스에서도 일어났어요. 이 내전도 이런 내전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선포되고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이때는 거의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그래서 뭐 어디 누굴 하더라 뭐 가서 무조건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획득한 개념이 이 관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만큼의 경험을 하고 획득한 프랑스도 또 나중에 식민지를 만들어서 가서 또 억압하고 사람들 죽이고 또 하게 됐는데, 근데 일단은 어떤 이런 관용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어떤 그 정치 사회적인 엄청난 그 혼란 속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추스러 보려고 하면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 이제 내성이죠. 참는다는 건데 외부 자극에 대해서 참고 견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 고급지게 말하면 관대함으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이 뭐지 푸른색의 그 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역 사이가 내성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거의 다 이 내성 영역이 굉장히 좁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과각성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교감신경이 막 어, 활동을 해서 화가 나고 막 이러거나 아니면 저 아래쪽으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아까 그 미대생 그 아티스트처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금방 내가 부끄러워져 버리는 저각성 상태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외부에 있는 사건 A나 B가 모두 다 내성 영역이 이렇게 좁을 때는 모두 다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리치료를 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는 이 내성 영역이 넓어져 가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A나 B라는 이런 외부 자극이라는 이 엑스턴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그냥 뭐 조금 움찔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까지는 가지 않고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경행동학적인 의미에서의 심리치료의 목표라는 것이 이렇게 내성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그래서 똑같은 외부 자극이 있어도 1년 전에는 내가 발짝발짝 뛰고 아니면 내가 막 쓰러져 버리고 했을 그런 일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서는 거기까지 발짝발짝 안 뛰어도 되고 막 의식을 잃어버리고 막 실신해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이제 심리치료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느 가족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가족 중에 아까 소개한 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경행동학적인 특성이 한 가족 안에서 어떻게 대물림되는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소개했던 가족인데 이 가족의 그 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대생입니다. 근데 A죠. A 여기서는 A네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자취를 하면서부터 엄청난 공포 불안, 외출이 안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로 완전히 리그레션 해버렸어요. 퇴행해버렸죠. 그래서 뭐 부모의 손을 잡고만 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처음 왔을 때도 유치원 아이가 엄마 손잡고 온 것처럼 왔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은 치료가 완전히 끝나서 아주 잘 살고 있고 이제 졸업하고 올해 졸업하면은 어, 굉장히 왕성하게 작가 활동을 할 텐데 이분은 처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왔었고요. 차녀 같은 지금 가정 환경이에요. 근데 차녀는
부등교 학교를 안 가긴 안 가는데 왜 안 가냐면은 이 아이는 이 집 아버지가 굉장히 집에서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으로 대항을 계속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학교를 못 가겠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끝났다 그러면서 울고 이제 자살 방법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리스트를 써놓은 걸 엄마가 보고 깜짝 놀라서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 아버지는 이제 제 강연을 듣고 오는 분인데 집에서 굉장히 부인과 아이들을 굉장히 못 살게 괴롭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처음 왔을 때는 어, 자기 자신도 엄청난 폭력에 노출되어서 왔었어요. 근데 그 폭력 노출 부분을 보면은 이 장면입니다.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 회사에 지금 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과장으로 있을 때,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블랙한 회사에 나중에 들으니까 엄청나게 조직 운영을 폭력적으로 해요. 그래서 거의 무슨 그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조직 운영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뭐라 그럴까? 그 우두머리가 이 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장의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똘마니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부장이 뭔가 지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일을 이분한테 다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집 아버지는 그러니까 와이는 집에 와서는 부인하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 회사에서 이 Y라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원한을 많이 샀겠죠. 왜냐하면 부장이 해야 될 어떤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일을 이 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원한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누가 투서가 왔는데 이 투서에 대해서 이 부장은 이 사람 보고 두 말 다자고 너 회사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이런 화병이 나면서 저희들한테 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이분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동포예요. 그리고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약간 발발하신 도를 넘어서 아이들이 특히 이 아들을 키울 때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저기 효자손을 자기가 30몇 개를 보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하도 그걸 때리니까. 근데 너무 상습적으로 이렇게 그 집안에서 엄마의 그 폭력이 너무 상습화되다 보니까 이 아이의 그 이런 몸의 여기저기에 항상 이렇게 맞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여름이 되는 게 너무 싫었었다. 이런 걸 그 치료 과정에서 떠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또 이렇게 맞으면서도 가장 엄마를 위해서 집안일도 하고 열심히 했던 아이가 이제 이 Y였는데, 근데 이제 여튼 이런 거 엄마가 굉장히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때리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조선인인 아버지는 굉장히 보살님 같이 어, 조용하신 분이어서 근데 그나마 이 집이 그래도 다른 형제들도 어떻게 대학까지 나오고 뭐 저 가출하는 사람 없이 그 영위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Y만은 엄마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계속 크다가 결국은 이분도 엄청나게 금방 화를 내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제 이 Y라는 사람의 이 내성 영역을 한번 지켜볼까요? 어느 날 부인이랑 같이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인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음료수를 주문했는데
주문한 게 다른 게 나왔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차를 주차시키고 매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막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얼굴이 정말 막 너무 뭐 부인이 볼 때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근데 뒤따라간 부인이 너무 그때 막 이 사람은 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무서웠어요. 근데 하지만 일단 남편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에게도 사과하고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까지 물론 직원들에게 사과를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Y의 내성 영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작년에는 이제 이 내성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디스커션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금방 지금 어디로 가버렸냐면은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금방 이 과학성 쪽 그러니까 Y에 있어서 Y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기가 주문한 음료수하고 다른 음료수가 나왔던 것이 여기서는 A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흥분하고 하이퍼 아라우설이 되는 거죠. 마구 화를 내고 막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리고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렸다고 했어요. 그 180엔짜리 음료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그 부인 S는 이 똑같은 일이 지금 B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그러니까 남편이 막 갑자기 이러니까 이 부인은 굉장히 숨이 안 쉬어지고 불안하고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벌벌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또 마지막까지 이제 어떻게 추스리고 일을 했지만 해결을 했지만 이 상황이 부인에게는 지금 B 초록색인 액시던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은 그 당시에 똑같이 그 매장 안에서 저각성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신경 행동학적으로 보면은요 저희들은 과각성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내성 영역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저각성 상태에 있는가 아마 이 세 영역을 아마 저희들은 굉장히 그 부유하면서 사는 생명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내성 영역의 범위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위로 올라가 버리고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내성 영역 안에 있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또 이렇게 단순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명상이나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이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마인드풀니스는 명상의 효과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게 내성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했을 마음의 방 세라피 또 지지난 첫 회 때 공부했던 리소스 마인드풀니스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해가고 엑서사이즈를 계속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내성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바닷가에서의 그 풍경 생각나시죠? 바로 그 엄청난 파도 속에 항상 우리들이 들어있는 항상 우리를 어디론가로 끌고 가버리기 쉬운 영역은 그분이 내성 영역이 굉장히 좁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내성 영역이 좁다라는 것은 결코 이분만의 단독 책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은 기질이라는 게 있어서 섬세함과 대담함이라는 것은 기질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질 영역만 갖고는 이 사람의 내성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뒤에 어,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대물림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냥 살면은 제가 제일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대로 사회화된 삶으로 그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집안 가정 내의 신경행동학적 특성을 그대로 대물리면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집은 Y랑 X라는 이 부모 밑에서 지금 A하고 B가 태어났어요. 근데 A는 기질적으로 상당히 섬세한 애예요. 그리고 B는 기질적으로 대담한 애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이였는가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그 특성이 나와요. 수줍어하고 A는 많이 수줍어하고 엄마 아빠랑 어디를 가도 뒤로 숨고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B는 수줍음이 별로 없고 일단은 이렇게 코뿔소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보는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질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질 위에서 똑같은 가정 내 폭력과 폭언들이 왔을 때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은 A는 그 폭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각생 상태로 가는 그 훈련이 된 아이가 되고 B는 항상 과각성 상태로 가는 훈련을 내면적 훈련을 하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럴 때문에 이 기질 부분도 무시를 못하지만은 만약에 A가 말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어,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가정이 아니고 상당히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데서 태어났다면은 A가 그렇게까지 금방 저각성 상태로 모든 반응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B가 아무리 대담함이라는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도 이런 가정 환경에서 크지 않았다면은 아버지와 똑같이 주위 사람들을 뭔가 위협하고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아마 B가 이제 요즘 B의 공통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B를 한번 볼까요? 자녀 B의 내성력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탁구부 클럽에서 얘는 탁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작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부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다 못한 이 아이가 갑자기 떠트려 버렸어요. 한국말을 하면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건 일본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아주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B도 자기 자신의 이런 공격적인 언동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자기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고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슴에 막 물덩어리가 올라가는 신체 감각이었대요. 아마 그때 그랬겠죠. 이 배꼽 쪽을 봤으면 막 쿵쾅쿵쾅 뛰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B가 이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워진다. 그리고 그 후부터 부원들이 B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 집안에서 Y가 으르렁거릴 때마다 모든 가족이 숨을 죽이고 살고 하는, 그리고 B도 이걸 저한테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은 그다음부터는 공기가 안 좋아져서 항상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져서 숨을 못 쉬겠다고 B가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B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다 피하기 시작하고 일본 말로 표현하면은 뭐지? 어, 그 바늘로 된 동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바늘 이렇게 어? 가시방석, 가시방석, 그 가시방석, 무슨 아니 동물 고슴도치. 고슴도치? 써 고슴도치를 만지는 것처럼 이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고슴도치를 만지는 것처럼 돼. 그러니까 옆에 안 오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래서 B도 이제 들어가면은 가시방석에 에, 앉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카운세링 하는 과정에서 B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던 걸 느끼고 이 아이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B는 최근에 이런 그 카운세링을 마인드풀니스를 사용한 또 마음의 방을 사용하는 이런 치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세요.
Y의 신경행동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B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 있죠. 그리고 S의 신경행동학적 부분들이 지금 A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가족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신경행동학 쪽으로 봐도 이게 대물림의 연사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Y와 차녀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액시던트는 쉽게 이런 과각성 상태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내가 치료를 해가면 이제 넓어져 갈 거예요.